여러분, 동반자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전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합의해서 함께 생을 마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모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상호 동의가 전제돼야 돼요. 네, 이게 또 좀 논란이 많아요. 이 표현이 좀 위험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요. 누군가를 죽여놓고 같이 죽으려다가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살아남은 사람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건도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이건 살인이 아니라 동의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원해서 죽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둘 사이에 큰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이 말 정말로 사실일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다 보면 이 동의살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또 그리고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베이입니다. 2024년 5월 18일 새벽 1시쯤 일본 오사카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26살의 남성 니시마츠 쇼였는데요. 제가 지금 무전 숙박 중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더라고요. 경찰은 좀 황당했지만 우선 호텔로 바로 출동했어요. 호텔에는 자백을 했던 쇼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가진 돈은 겨우 3,000엔이었어요. 이 3만 원 가지고는 숙박비 절대 감당 못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사람 진짜 돈 없었나 보다 싶은 상황인데요. 이때 쇼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요. 사실 무전 숙박 말고 또 고백할 게 있대요. 제가 사실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에? 갑자기요? 여기서 상황이 완전 급반전되죠? 솔직히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의심이 가긴 했지만 우선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즉시 쇼가 말한 장소로 출동을 해보는데요. 그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여성 전용 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실로 들어가게 되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이불이 덮인 채 침대 옆에 쓰러져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대충 상태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불 아래의 시신은 완전 피투성이었어요. 육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자상이 눈에 띄었거든요. 실제 부검 결과 60개가 넘는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온몸에 저항은도 많이 남아있었고요. 시신 옆에는 흉기로 보이는 피 묻은 칼도 떨어져 있었어요. 17cm의 꽤 큰 칼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19살이던 와타나베 카렌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죠. 자백도 했고 솔직히 체포며 수사며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쇼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동의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 카렌 스스로 죽음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도와준 것뿐이다 라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카렌을 죽여준 뒤에 자기도 투신해서 따라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했다는 게 자수예요. 네,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시신에 많은 저항은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게 동의살인이라고요? 자수와 증거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반자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문제될 수 있는지요. 딱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그 전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쇼와 카렌이 처음 만난 건 2023년 10월 오사카에 있던 한 걸즈바에서였습니다. 혹시 이 걸즈바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선 좀 꽤 흔한 바인데
여성 직원들이 카운터 안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물론 지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터치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술 마시면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쇼와 카렌은 손님과 점원으로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마주쳐요. 심지어 그날은 카렌의 마지막 근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쇼가 마지막 날이면 내가 송별주 쏘겠다 라면서 그녀에게 음료 한 잔을 사줬죠. 이러고 그냥 끝! 이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만남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둘의 진짜 인연은 한 4개월 정도 지난 2024년 2월에 다시 이어집니다. 쇼가 다른 걸스바에 갔는데 근데 이 사람 진짜 걸스바에 자주 갔다고 해요. 어쨌든 거기서 카렌이 또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바로 서로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막 이야기를 나눈 건데 웬걸 이게 생각보다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쇼는 카렌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일하는 바에 몇 날 며칠 연속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쓴 금액은 무려 18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1,800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모습을 보면 누구든 쟤 진짜 잘 사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카렌도 마찬가지였고요. 쇼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구나 라고 느꼈고 이건 곧 호감으로 직결됐죠. 누구든 이상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카렌은 그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호감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약 한 달 만인 3월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렌이 호감을 느낀 쇼의 모습은 사실 100% 거짓으로 꾸며진 허상이었어요. 쇼는 휴교원 출신으로 부모님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어릴 때는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한국인이다,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부호다, 이런 소문들도 다 떠돌고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의 학창시절은 꽤 평범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갑자기 무단 결석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하나의 꿈이에요. 그건 바로 코미디언이 되는 거였어요. 이 꿈을 위해서 그는 바로 오사카로 날아갑니다. 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오사카냐 싶으시죠? 사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사카는 개그의 본고장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도쿄가 방송과 연애 산업의 중심이라면 오사카는 웃음과 개그 문화의 중심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코미디 기획사들도 전부 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TV에서 유명해진 개그맨들 상당수가 오사카 출신이거나 거기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든 학교든 그만두고서라도 오사카로 내려가서 개그맨 양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무대의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쇼도 그 흐름을 따라갔던 거죠. 그는 학교 대신에 코미디언 양성소를 다니기 시작해요. 정식 데뷔를 목표로 꽤 진지하게 도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죠. 몇 년이 지나도 성과는 없었고 결국 18살쯤 쇼는 그 꿈을 접고 양성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오사카와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베로 눈을 돌리는데요. 거기서 취직하게 된 곳이 호빵맹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에서 일한 지 몇 년이 흐른 2020년, 쇼는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좀 갑작스럽죠? 근데 당시 아내와 만나게 된 과정이나 또 결혼까지 이어진 스토리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쇼는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원했고 아내는 조금 더 커리어를 쌓은 후에 우리가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가지자 했어요. 근데 이 의견의 차이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갈라서게 돼요. 그 이후에도 쇼는 전처에게 미련을 가득 안고 살고 있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안 된 2021년 초, 쇼가 박물관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던 그는 한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삶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쇼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영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미끼 매물을 이용한 영업을 했던 거죠. 솔직히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쇼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거짓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객을 속이는 게 너무 불편했고 이 말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없으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싫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이 점점 일상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걸즈바에 가기 시작해요. 계기는 회사 선배의 권유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야, 너 걸즈바 한번 가봐라.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스트레스도 풀릴 거다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여차저차 그냥 한번 가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아직도 그 전처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직원들과의 대화도 별로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계기로 걸즈바 단골이 되는데요. 한 번은 남자 점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연애 감정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이 걸즈바에 자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초 다니던 부동산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하지만 쇼는 새로운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걸즈바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과 허세로 자신을 계속해서 꾸며내고 있었어요.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돈은 더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빚은 점점 더 불어넣고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죠. 그 와중에도 뭐 가족, 친구, 지인 할 거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싹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또 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아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보라 라면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는 이 제안을 거절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급이 너무 적대요. 이래놓고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직업을 찾지도 못합니다. 네, 이 와중에 쇼 자기 자신도 인생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카렌을 만나서 연애를 했던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인 거짓말과 허세로 시작된 이 악순환에서 쇼는 빠져나오질 못해요. 카렌에게 진실을 말하기보다 더 큰 거짓말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점점 더 카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고작해야 한 3개월 정도였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쇼가 카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무려 6,000건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의 행동도 점점 심해져요. 카렌이 알바를 하는 동안 근처를 맴돌면서 기다리고 개인적으로 친구와 약속을 나갔을 때도 그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스토커 아닌가요? 한 번은 카렌이 친구와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절대 안 된다면서 막 노발대발 화를 냈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카렌은 남자친구의 집착이 약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되죠. 그녀는 점점 버거움을 느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인들은 하나같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너 집 열쇠는 꼭 돌려받아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해요. 이 조언을 듣고 실제로 카렌이 슈에게 집 열쇠 돌려달라라고 부탁하자 그는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키는 돌려주지도 않았고요. 이 반응을 본 이후에 카렌은 남자친구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경찰에 진짜 신고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이때 쇼의 머릿속은 카렌에게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렌이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랑 함께 있는 것만 상상해도 진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신의 빚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바로 버림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빚만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쇼는 빚을 줄이거나 상황을 정리하려는 노력 대신에 더 큰 허세를 부려요. 우리 나중에 같이 살 집을 찾고 있다라면서 고급 타워 맨션을 보러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여러 맨션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죠. 심지어 계약까지 진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래를 계획하는 커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정말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빚이 지금 1억이 넘는데 집 계약을 어떻게 해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던 쇼는 점점 더 위험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는 결국 이럴 바에 카렌이랑 같이 죽자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요. 물론 이건 철저히 혼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식칼과 라이터를 구입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언제든 결심만 서면 이걸 행동에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인터넷에 사례와 관련해서 검색하면서 점점 더 계획을 세운 정황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쇼가 결심을 내린 날이 바로 2024년 5월 16일이었죠. 이날은 두 사람이 함께 이삿짐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카렌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에게 등을 돌리게 됐죠. 쇼는 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곧장 여자친구의 등을 향해 휘둘릅니다. 카렌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했고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쇼는 쓰러진 여자친구를 향해서 계속 칼을 내리꽂아요. 카렌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목에 치명상을 입은 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여자친구의 숨이 멎은 걸 확인한 그는 그녀를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결심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진 못했죠. 불을 질러서 죽으려는 시도도 있긴 했지만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요.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도 죽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가 주장한 동반자살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었고 실제로 사망한 건 카렌뿐이었어요. 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한 사람만 희생된 거예요. 근데 쇼의 충격적인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동안 현장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카렌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챙겨서 집을 나서요.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을 포맷하죠. 그 노트북은 인근 리사이클 숍에 가져갔고 60만 원 정도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도주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후에 진술했죠. 그 다음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카렌과 자주 가던 식당에 혼자 들러서 평소처럼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카렌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결제했죠. 식사 후에는 택시를 타고 오사카 시내 비즈니스 호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성관계를 가지는데요.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라는 그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이죠. 이후에 성매매 여성이 돌아간 뒤에는 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그의 전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이 말을 들은 전처는 당연히 당장 자수해라 강하게 권유했다고 해요. 이 통화를 계기로 쇼의 마음속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그의 사고는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방향으로 튑니다. 순간 전처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품게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근데 빨리 재결합을 하려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자백도 하고 이 사건을 동의살인이다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합의한 선택이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카렌의 시신에서 발견된 저항은과 여러 정황들은 누가 봐도 동의한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고 자신이 살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털어놓습니다. 2025년 2월 17일, 꽤 최근이죠. 쇼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니라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살인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살인과 관련된 검색 기록, 범행 후에 노트북을 팔아서 도주 자금으로 사용한 행동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검찰은 그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법원은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죠.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범인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쇼는 어떤 형이라도 나는 항소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어요. 징역 22년, 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그는 아직 쉰도 되지 않은 나이예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대가로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렌은 끝까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고 이 사실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겠죠. 자신의 인생을 지키겠다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삶을 희생한 그 결정. 이로 인해서 너무 이르게 삶을 빼앗긴 카렌의 명복을 빌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중년 여성이 방문하게 돼요. 그녀는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93세의 코지마 유에 씨를 보러 온 큰딸이었습니다. 원래 매일 아침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온 거였죠. 그렇게 큰딸이 엄마를 부르며 현관에 들어간 그 순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어머니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겁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피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딸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어요.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현금 7,000엔, 그러니까 하나로 7만 원 정도의 돈이 사라져 있었고 빵과 과자 또한 없어졌어요. 피해자가 즐겨 매던 배낭도 사라진 상태였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엄청 많이 훔친 것도 아니고 빵이랑 과자는 또 왜 가져가냐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금품을 도난당하긴 했잖아요. 여기에 경찰은 강도살인 사건으로 추정했고 이걸 토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피해자 유해 씨의 시신을 부검했는데요. 사인은 과다출혈로 판명됩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집중적으로 찔린 상태였죠. 이 상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범인은 먼저 쇠지렛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에 부엌칼로 공격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의 형태를 제외한 그 이상의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12월 16일 새벽 3시 30분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앞선 사건이 발생했던 마에바시에 살고 있는 노부부였는데요.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집에 누군가 침입했고 공격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피해자는 남편인 82세의 카와우라 타네요시 씨, 그리고 아내인 80세의 후미에 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아내 후미에 씨만큼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그녀였고요. 이번에도 범행 도구는 부엌칼이었습니다. 후미에 씨는 씨칼로 목을 찔려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후미에 씨는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갑자기 남편과 저를 찌르고 집에 있던 사과를 먹더니 그 꼭지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집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의 범인이죠. 대체 사과는 왜 먹냐고요. 그리고 꼭지는 왜 버리고 가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요. 그나마 남기고 간 그 사과 꼭지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범인이 한 달 전에 발생한 유해씨 살인사건과 동일범일 거라고 추정해요. 범행 방식과 또 흉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겠죠. 그를 빠르게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생존자 후미에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즉각 일본 전역에 공개하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2014년 12월 21일 마에바시의 한 라멘집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은 식재료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버터 등을 훔쳐서 달아났고 피해 규모는 약 8만 원 정도였죠. 다행히 범인은 금세 덜미를 잡혔는데요.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있던 겁니다. 무엇보다 카메라 속 그 범인은 얼마 전까지 이 라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 23일 그는 금세 체포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범인은 단순히 건조물 침입죄와 조그만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추가 조사를 하던 경찰의 눈에 심상치 않은 게 포착됐죠. 그건 바로 라멘집에 남아있던 범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게 앞서서 노부부 집에 침입한 범인의 족적과 일치하더라고요. 경찰은 라멘집 도둑의 DNA를 채취했고 노부부 집에서 발견된 사과에 남아있던 그 DNA와 대조해봤어요. 결과는 100% 일치. 경찰은 이때 확신을 가지고 그를 추궁했고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누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걸 자백하게 됩니다. 추가로 처음 발생한 유해 씨의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거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25살이던 츠지야 카즈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피해자들과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또 무자비한 강도살인을 저질렀지만 지금껏 그가 갈취한 돈은 겨우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죄의 동기는 당시 일본에서 두고두고 화제가 됩니다. 안타까워서 무자비해서 둘 다 전혀 아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논란이 됩니다. 이 범인 카즈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찌른 거죠. 저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을 게 좀 필요해서 일부러 노인 살고 있는 집을 좀 노렸던 거예요. 나이 많으면 저항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말을 하는 내내 그에게서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가 진짜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긴 했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인 10월 말에는 요금 체납으로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였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빚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유료 결제를 미친 듯이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질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월 20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200만 원으로까지 늘어나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게임만 하다가 점점 수중에 돈이 떨어졌고 빚은 1,000만 원이 넘게 되고 또 집 가스에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체포 당시 카즈야가 가지고 있던 돈도 겨우 1,000원 정도였고요. 이런 궁핍한 생활에도 굳이 무료 와이파이를 막 찾아다니면서 게임을 멈추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죠. 그는 어쩌다가 게임 페인의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카즈야는 1988년 11월 17일 도치기현의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회사에서 정직을 당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나중에는 점점 돈이 모자라니까 아내의 옷까지 내다 팔아서 도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폭행의 불륜까지 진짜 집안은 바람이 잘 날이 없었죠. 결국 카즈야가 2살이 됐을 무렵 어머니는 그와 그의 누나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는데 이것도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이전 결혼과 반대로 그의 어머니가 이혼을 당하죠. 당시에 그녀는 쇼핑에 푹 빠져 있었고 방문 판매로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물건을 사들인 게 문제가 됐죠. 이 낭비벽을 못 견디고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카즈야는 어머니 누나와 함께 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돼요. 이때 어머니가 향한 곳은 풍속점이었습니다. 두 남매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모든 일자리가 필요했고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밤낮 없이 일을 해도 이 어린 아이들을 전부 양육하기엔 언제나 빠듯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아들인 카즈야가 4살이 되던 해에 그를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그가 좀 잘 적응하면 좋았겠지만 카즈야는 시설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까지 이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완전 외톨이가 됐죠. 카즈야의 책상에는 언제나 욕설이 가득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어요. 시설 직원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야구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친구를 사귀려나 싶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괴롭힘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고 흔히 은따라고 하죠. 막 심각하게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은근히 안 껴준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따돌리는 거예요. 당시 동장은 그에 대해서 사실 있는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기억하기도 해요. 카즈야는 이 악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아예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고 결심했고 고등학교 때는 평생 살아온 군마현을 떠나서 후쿠시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한동안 평화로운 삶이 이어졌어요. 탁구부에도 들어가고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 당시에 막 딱히 친한 친구는 없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없는 그러니까 비교적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카즈야는 이후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이때 또다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렸을 적에 고립된 삶을 살아서일까요? 사람들과의 교류에 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과 7개월 만에 직장을 잃고 말죠. 이 회사 사장은 애가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단체 생활이 너무 서투르고 무엇보다 말이 너무 안 통했다라면서 당시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난 후로 카즈야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또다시 일을 구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까 싶었고요. 결국 친모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동거남이 있었고 그가 카즈야와 함께 사는 걸 거부하면서 그는 또다시 혼자가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바일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됐고 캐릭터 뒤에서는 아무런 편견도 없었어요. 마음껏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또 게임을 또 꽤 잘했거든요.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우월감에 점점 게임에 중독되어 갔던 겁니다. 가상생활 속에서는 자신은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렇게나마 삶의 의미를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카즈야가 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상세계는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 진짜 현실은 냉혹하다는 점이었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 무작정 게임의 현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앞으로 수백만 원의 빚이 쌓여갔어요. 생활비가 동난 건 진작이었고 가스에 전기까지 끊기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제야 카즈야는 현실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게 바로 강도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 강도 사건을 벌였고 1명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2016년 6월 30일 그의 재판이 진행됐어요. 카즈야는 결코 자신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로 나온 발달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를 어필하기도 해요. 하지만 검찰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들이밀며 그에 맞섰습니다. 카즈야가 다른 것도 아니라 휴대폰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를 벌인 점, 또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마지막으로 고령의 몸집이 작은 피해자를 골라서 일방적으로 여러 번 공격한 점이 지적되었죠. 재판장은 마침내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피고의 장애와 불우한 성장 발경 등을 보면 동정이 가지만 결코 그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금품을 목적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라고요. 카즈야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당했고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죠. 현재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해요. 휴대폰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고한 노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카즈야.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내려진 사형은 합당한 처벌로 여겨져요. 하지만 과연 무책임한 부모, 또 청소년기 내내 이어진 왕따까지 주변 환경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죠. 물론 이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카즈야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어른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끔찍한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